자, 이어서 우리 이제 이슈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점점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보복의 맞보복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지난주에 우리 김부스단님께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요. 다시 한번 이 이슈를 가지고 좀 처음부터 자세하게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미국과 이란이 좀 이렇게 대결하게 된 계기는 어디서부터 좀 찾아봐야 될까요? 사실 지난주에 이제 그 투자 참여 시간에 설명을 좀 한번 해드렸는데 이거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좀 더 이번엔 또 역사를 좀 더 파볼게요. 근데 너무 많이 파면 이게 너무 옛날로 가야 돼. 한 100년 전으로 가야 돼. 100년 전으로 가면 힘들어요, 사실. 1900년 초반때, 십몇 년부터 따져야 되는데 이 뭐 이란 쿠데타부터 제가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쉽지 않고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최대한 팔레비 왕조 때부터 좀 얘기를 드릴게요. 원래 미국은 중미국이 원래 석유가 원래는 나는 나라예요. 예, 최근에 영화 미드웨이라는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그 보면은 일본이 이제 석유를 미국한테 수입하는데 미국이 안 파니까 일본이 진주만을 공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는데 사실 미국이 석유는 나는데 자국의 석유가 한정돼 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잘못 생각했어요. 지금 만약에 셰일오일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미국이 아마 중동에 이렇게 신경 안 썼을 거예요. 근데 자국의 석유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중동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1차, 2차 오일 쇼크 터진 뒤로는 정말 미국이 엄청나게 신경을 썼어요. 중동에. 그럼 이제 중동에 신경을 쓸 때 어느 나라 신경을 썼냐? 수니파를 대표하는 사우디, 그 다음에 시아파를 대표하는 이란에 이제 먼저 신경을 많이 썼었죠. 그러면서 이제 두 나라 다 우방이었어요. 원래 미국 우방이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 팔레비 왕조 같은 경우가 이슬람 혁명으로 이 정권이 왕조가 무너지게 돼요. 무너지게 되는데 이 팔레비가 왕이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뭐 물론 뭐 갖가지 핑계를 대고 가요. 아프다고 치료받는다고 가요. 근데 이때 이제 이거에 반발해 가지고 이란 혁명 세력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미 대사관 담을 넘어가지고 미 대사관을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래서 민감한 거예요. 이라크 대사관이 공격받고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한 게 이란에서 시아파한테 한번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민감한 겁니다. 이게. 근데 미국이 괜히 과잉 반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꼭 과잉 반응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인질들 100명을 잡았는데 그중에 흑인이랑 뭐 어린애들 좀 보내주고 여성들 보내주고 해서 52명을 인질로 잡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52곳을.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구나. 52곳을 타격하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인질 52명을 상기시켜서 그대로 타격하겠다 이거예요. 복수하겠다. 예전에 쌓인 그 한을 풀겠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즉 미국의 보수파들은 이거에 대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네,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때 이제 민주당의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독수리 발톱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이 인질을 구출하려고 보내요. 헬기를. 근데 가다가 추락하고 이래가지고 완전 대실패해요. 구출 작전이 대실패하고 정말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사실상 이걸로 정권을 놓칩니다. 이걸로 공화당으로 정권 넘겨주고 거의 이걸로 넘겼다고 뭐 100% 이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 다음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미 대사관 점거 사태가 풀렸어요. 이게 444일 만에 풀린 거거든요. 근데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때 이제 미국이 잉어리진 게 엄청나게 시아파에 대해 엄청나게 잉어리진 게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래도 이제 2015년에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이 핵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이란을 제재하다가 이란과 핵 합의를 합니다. 이때 좀 말이 많긴 했어요. 보수 쪽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핵 합의해서 이란이 상당히 좀 이제 다시 바깥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다시 제재가 풀리면서 국제사회에 상당히 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이란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에 세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가장 젊은 국가 세 나라가 인도가 젊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엄청나게 젊고 이란이 상당히 젊어요. 전체 인구의 약 60~70%가 10대, 20대예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젊은 국가인데 그래서 상당히 좀 잠재력이 있는 국가라고 우리나라도 이때 2015년 때 이때 핵 합의하고 나서 주가가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건설주, 원자력 개발 관련, 원자력 발전 관련주도 전부 다 급등을 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이때 투자하신 분들은. 근데 이때 이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를 해버립니다.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일방적으로 파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는 핵 합의를 전 정권이랑 했는데 정권 바뀌니까 트럼프가 말 달라진 거죠. 내가 전에 오바마가 한 거 나 모르겠어. 난 일단 파기야. 파기시켜버리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란의 트럼프 행정부가 핵 합의를 파기하고 나서 이제 이란에는 원래 중도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 아주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고 미국도 싫어하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도 있는데 무슨 최고 지도자 또 있냐. 근데 대통령 위에 이란은 최고 지도자가 한 명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정.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모두 다 최고 지도자로 일컬어지는 이제 알미 하메네이. 이분이 이제 상당히 최고 지도자고 그 밑에 이제 로하니 대통령인데 로하니 대통령은 사실 약간 좀 중도적이고 미국과 친하게 지내보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로하니 대통령의 입지가 완전히 약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잘 지내보자라고 했는데 너 말 듣고 미국하고 잘 지내봤더니 이게 뭐야? 핵 파기해버렸잖아.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하메네이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란이. 그러면서 이제 점점 갈등이 심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순위파 시아파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지난주 금요일 얘기 들었는데 이슬람교는 중동의 순위파하고 시아파 갈등이 상당히 심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현재 이라크 같은 경우는 다수당 시아파 알사이르나하고 비나블록이 정파계 연합으로는 가장 세력이 커요. 그래서 이 비나블록이 약간 친이란계인데 현재 중요한 거는 문제는 뭐냐면 이란하고 이라크가 둘 다 국민들이 시위 중이에요. 이라크는 친이란 세력 추출하고 친미 세력 추출해서 자주적으로 해보자 하면서 이라크에서 엄청나게 시위가 벌어졌고 이란도 엄청나게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걸 다 강경진압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나라가 상당히 안에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 시위도 많고 이란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시위 많았는데 이거 겨우 강경 진압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겉으로 화면에 보기에는 이란이 엄청나게 단결하고 이걸로 단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란은 국민 전체적으로는 이 하메네이에 별로 크게 동의하고 있지 않아요. 미국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빨리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정치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북한 문제도 같이 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번에 사령관 암살하면서 누구한테 이거 보라고 한 걸까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보라고 한 걸 수도 있겠죠. 너도 말 안 들으면 너도 이렇게 갈 수 있어. 이제 북한이 어떻게 나올 거냐. 그러니까 북한이 과연 약간 협상 전략으로 나올 거냐, 아니면 중동 문제에 너무 이렇게 미국이 보고 있으니 북한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줘 하면서 미사일 쏠 거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걸려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나라가 파병 이슈가 좀 있어요. 미국이 지원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제 파병을 갔을 때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 그러면 과연 이란이 뭐 이란에서도 또 우리나라에 뭐 제재할 건 사실 딱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두바이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하고 사우디는 약간 표정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것 때문에 석유가 올랐죠. 그 다음에 사우디도 석유가 올랐죠. 이것 때문에 이제 좋긴 좋은데 이란 자극하지 않으려고 현재 그러고 있는 현재 상황은 현재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에 대한 우리 증시 영향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하락했고 우리나라는 오늘 코스닥이 좀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이 상황 자체가 좀 심각하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고 분명히 걱정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앞으로 이 관련된 국내 증시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유가 관련주가 오늘 사실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흥구석유, 극동유화, SH 에너지화학 등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원래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이런 얘기했어요. 아니, 중동에 뭐하러 미군이 있냐? 미군 다 빼라. 우리가 거기 왜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 왜냐면 석유가 우리나라에 많이 나니까 중동 사실 필요 없다. 약간 이 느낌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파병을 더 하고 있잖아요. 지금 3,500명 급파했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생각을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보수 결집을 좀 유도해서 지지층을 좀 공고히 하고 싶은 마음이 약간의 선거 전략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간에 이제 풍문으로는 4인 쿠시너가 이걸 뭐 만든 작품이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약간 대응이 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약간 부담이 있어요. 네. 확전 시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높고 유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불황인 상황이면 지지율이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왜냐면 주가가 안 가잖아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 지금 사상 최고가 하면서 트윗에 막 본인이 막 자기 자랑 쓰는 그 트윗을 이제 못 하거든요. 밀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부각을 못 시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다음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가는 올라가 있지만 다른 거는 가격대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네. 근데 하지만 유가 상승이 잠재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가 상승하면 금리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금리 올리는 거 되게 싫어하니까 네. 본인이 봤을 때는 이걸 확전할 경우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있어요. 본인도. 그리고 전쟁이 확전 시 사실상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전쟁이 확전 나잖아요. 그러면 뭐 나라가 해체해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대가 안 되죠. 일단 이란이 미사일 전력 빼고는 뭐 딱히 마땅한 전력이 없어요. 미사일 전력 하나뿐인데 미사일 다 쏘면 뭐 할 겁니까 이제?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라크가 예전에 걸프전 할 때 군사력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 높은 이라크도 단 2달 만에 다 끝났어요. 네. 예, 100만 명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란 해봐야 50만 명인데 그 중에 한명 수비대 13만 빼고는 딱히 뭐 군 전력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란도 싫어하고 미국도 전면전 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에서 서로 대리전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랑 미국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랑 뭔가가 거기서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약간 국지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두바이 수송로에 대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뭐 두바이 수송로 쪽에 문제가 있긴 한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완전히 문제는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흥구석유, 극동유와 SH 에너지 화학이 이렇게 오를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저는 일단 흥구석유 보시면 너무 테마성이에요. 너무 테마성이기 때문에 저는 어제 좀 간신히 상한가 말았는데 오늘 가볍게 상한가 말았어요. 근데 오늘 설전이 계속 지속되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는 사실상 이거는 신규 매수 조건은 상당히 불가능하다 봅니다. 신규 매수 조건이 가능하지 않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보유자분들이시라면 저는 가격대를 손절가 2개를 잡아드릴게요. 8,800원, 그 다음에 8,500원. 딱 이 2개 잡아도 되니까 이 2개 이탈하면 던지면 돼요. 네. 그냥 흥구석유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극동유와 SH 에너지화학 진짜 뭐 제가 봤을 때는 1, 2등 주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2등 주입니다. 그러니까 흥구석유가 1등 주고요, 대장 주고 나머지는 그냥 뭐 2등 주 수준인데 그러면 더 보면 안 되겠죠. 예, 더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 아예 이 종목들은 뭐 추격 보유자분들은 보유자분의 영역이니까 보유자분들만 대응하시고 나머지는 신규 접근 하지 마시고 다만 저는 정유 3사 한번 이번에 한번 보자. 정유 3사 SK 이노베이션 보시면 정유 3사 중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오르면서 재고 자산이 수익 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노리고 SK 이노베이션 정도 보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저는 유가가 오르면 오히려 전기차 쪽을 봐야 돼요. 전기차 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그래도 많이 밀리지 않고 버텼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도 사실상 거의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그래서 전 전기차 관련주로 오히려 배터리 소재 관련주 좀 보는 게 낫다. 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